최근에 중국의 외교 전술을 보면 상대 국가한테 거침없이 자국의 이익을 요구하고 만약에 자국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주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보복을 해왔죠. 이런 외교 전술 중국에서는 전랑 외교라고 부르면서 이게 늑대 외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이렇게 주변 국가한테 모두 다 늑대 외교를 하니까 다 물어버리니까 그만 주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전부 다 반중 정서를 갖게 됐고요. 이것 때문에 중국이 자칫하면 왕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처한 현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왜 중국이 한국에 손을 벌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짚어봤습니다. 중국의 상황이 진짜 사면초가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미국이 먼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강력한 관세를 부과했죠. 5월 달에 100% 관세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6월 13일 유럽까지도 중국에 대해서 48%까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한테는 여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하고만 지금 관세 전쟁이 벌어진 게 아니라 튀르키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약간 튀르키예는 친중 성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중국산 자동차에 40% 관세를 부과했다. 그것도 6월 8일이니까 유럽보다도 먼저 튀르키예가 중국산 자동차에 무려 40%나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중국의 우방이라고 생각을 하면 브릭스를 떠올리죠. 근데 브릭스의 B 이게 뭡니까? 바로 브라질이잖아요. 근데 그 브라질조차도 중국산 철강, 화학 제품, 타이어 온갖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하고 있고 철강 업계는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소한 9.6%에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브라질 당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유럽도 지금 나한테 관세를 부과해? 그리고 믿었던 브릭스, 튀르키예마저 중국한테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이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한테 관세 공격을 받으면 예전에 중국 같으면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했겠죠. 근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중국이 아주 소심하게 보복을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분명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로 보복 관세를 때린 게 아니고 중국은요, 유럽연합에 대해서 농부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죠. 여기서 왜 돼지가 나와? 스페인은 도대체 왜 여기서 유탄을 맞아야 돼? 할 정도로 엉뚱하게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스페인을 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중국이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이죠?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국이 강경 대응을 못하는 것이냐? 자, 중국에겐 이게 애매한 관세입니다. 유럽연합이 48% 최고 관세를 때리니까 기업마다 다르더라고요. 뭐 20%, 30%대가 있는데 대충 수출은 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전기차 가격 경쟁력이 워낙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 이유는 물론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 정부가 워낙 보조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때린 이런 관세로는 아직은 그래도 유럽의 전기차를 팔아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강력한 보복을 하면 자칫하면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애매하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중국이 잘못하면 국제 왕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요. 자, 중국이란 나라가 경제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해도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크냐 이걸 따져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일단 당장 미국한테는 규모가 훨씬 떨어지고요. 여기다가 유럽까지 적으로 만들게 되면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같은 아시아라 하더라도 뭐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인도 같은 나라가 중국 편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모든 나라를 적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튀르키예나 브라질까지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여기 있는 나라들조차 지금 대중국 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거든요. 잘못해서 전 세계와 관세 전쟁을 치르게 되면 중국산 물건을 아예 못 파는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관세 전쟁을 유발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마도 중국한테 가장 큰 타격은 유럽연합이 관세를 때린 것보다 튀르키예가 관세를 때리고 브라질이 지금 현재 반덤핑 조사를 하는 게 중국한테는 훨씬 더 큰 압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마음껏 때릴 수 있게 된 이유,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유럽은요, 원래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중국이 워낙 많은 물건을 사줬고 또 중국에서 유럽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뭐 친중을 하고 싶어서 친중을 했다기보다는 미국보다도 당장 중국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은근슬쩍 친중 성향을 띠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020년에 이 모든 것을 뒤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중국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는커녕 자기 나라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우기기도 했고요. 여기다 더 심각한 건 이 코로나19가 번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역용품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 중국에서 이 모든 것들을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제 더 이상 중국을 믿을 수 없겠구나라는 불신을 갖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결정적인 사건,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유럽이 가장 무서워했던 건 바로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당연히 중국에도 러시아를 견제하거나 아니면 제재에 동참할 것을 바래왔는데 웬걸 중국은요, 러시아의 석유를 비싸게 사주면서 오히려 전쟁 비용을 대주다시피 하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더 이상 중국을 믿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장 빨리 끝내는 방법은 중국 같은 나라가 더 이상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계속해서 러시아하고 밀착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 이상 유럽 입장에서는 야, 이거 중국하고 같이 후일을 도모하기가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불신이 점점 더 커졌던 거죠. 그런데 유럽이 정말 대단한 건 유럽의 전략이 있습니다. 유럽이 당장 중국을 손절한 게 아니라 2022년 예를 들어서 독일의 숄츠 총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가서 디커플링 반대 이렇게 한마디 선언을 해주고 에어버스 140대 이렇게 팔아 제꼈습니다. 더군다나 백신까지 중국에 팔아 넘겼죠. 사실 백신은요, 중국에서 안보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백신을 결코 사지 않았는데 독일 백신은 사준 겁니다. 여기다가 마크롱이 뒤이어서 중국에 방문해서 또 역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디커플링 반대. 중국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중국의 에어버스 160대 구매로 화답을 받았죠. 여기다가 루이비통까지 데려가고 뭐 등등등 해서 마크롱은 경제적으로 중국한테서 뜯어낼 걸 다 뜯어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는데 유럽의 정상들이 이걸 실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국익을 우선시하는 유럽의 전략. 어떻게 보면 좀 얄밉기도 한데 어쨌든 중국한테 뽑아먹을 건 다 뽑아먹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건 팔아먹었다고 해서 유럽이 중국 편이 된 것이냐? 그건 결코 아니죠. 유럽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해준 거예요. 사실 이런 외교 전략은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 립서비스 한마디에 엄청나게 국익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당시만 해도 중국에 대해서 말로 공격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처럼 한때 세계 정세를 쥐락펴락했던 이런 나라들의 외교 전술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외교 전술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유럽하고는 관세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야말로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러시아하고 아주 친해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푸틴이 중국을 방문해서 푸틴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푸틴 입장에서는 아마도 굉장히 절박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석유나 천연가스를 중국에 더 팔아먹고 싶었겠죠. 그래서 푸틴은 중국에 대해서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할인해주겠다. 그 대가로 시베리아의 힘2 이렇게 송유관과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시진핑한테 요구했는데 시진핑이 이걸 사실상 뜨뜨미지근하게 뭐 거절했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그렇다고 오케이 하지도 않은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원래 시베리아의 힘 1은 이렇게 중국의 동부 쪽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러시아는 중국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시베리아의 힘 2를 만들게 되면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훨씬 더 값싸게 천연가스를 살 수 있겠지만 왜 중국이 뜨뜻미지근하냐? 만약에 시베리아 힘 2를 만들게 돼서 더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사주게 되면 유럽 국가들의 불안을 더욱더 키울 수 있고요. 유럽 국가들이 중국을 배척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베리아 힘 2를 뜨뜻미지근하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완전히 삐졌죠. 사실은 푸틴 입장에서는 중국을 형님으로 모시기는 정말 싫을 겁니다. 왜? 푸틴도 알아주는 스트롱맨이고 그리고 러시아의 자부심이 아니 중국 따위한테 내가 고개를 숙여? 내가 지금은 진짜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굴복을 했지만 내가 기회만 줘봐. 언젠가는 중국한테 이 서력을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러시아 사람들의 자부심인데 그런 푸틴을 사실상 거의 밟다시피 했으니까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도 아주 작은 불화만 생긴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언제든 결별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러시아의 석유만 믿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방송을 했더니 댓글에 많은 중국 분들이 이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러시아는 이미 중국의 속국이라 결코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러시아의 자부심은 결코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한테 고개를 조아렸던 만큼 나중에 갚아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중국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러시아거든요.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는 결코 그렇게까지 친했던 적이 없습니다. 사실 시베리아의 힘 2에 중국이 뜨뜻미지근한 두 번째 이유는 중국조차 러시아를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의 원유나 아니면 천연가스에 더욱더 의존하게 될수록 나중에 이 힘의 관계가 무너질까봐 오히려 이런 송유관 건설,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가로 하는 것에 중국이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외교력이 최근 들어서 훨씬 더 약해졌다는 측면이 나타나는 게 바로 북한인데요. 지금 중국은요. 북한조차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미국이나 한국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보다 중국의 불안감도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분석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통한 정치 전문지 이런 데서 전부 다 심층 분석을 했는데 중국이 훨씬 더 불안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 사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걱정하는 건 미국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중국하고 북한이 무슨 혈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하고 중국은요, 사실은 그렇게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묘한 관계입니다. 서로 싫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은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날릴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 엄청나게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중국과 북한이 그 정도로 사실은 서로 긴장감이 굉장하기 때문에 만약에 푸틴이 어떤 기술이라도 줄까봐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또 하나 중국의 불안감이 커진 이유는 만약에 북한으로부터 많은 탄약과 여러 가지 전쟁 물자를 푸틴이 공급받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길어질 거잖아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유럽을 자기 편으로 바꾸는데 더욱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중국이 워낙 좌충우돌하면서 전랑 외교라 그래서 늑대처럼 다 물어뜯다 보니까 그야말로 중국 주변의 국가들이 전부 다 반중 성향을 갖게 됐다는 게 진짜 큰 문제인데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 만약에 인도가 자기 편이라면 아마도 미중 패권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도는요, 아주 전통적으로
원래는 반미 성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련하고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무기도 대부분 소련 체계를 그대로 갖고 온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도와 중국이 걸핏하면 몽둥이로 충돌하고 뭐 서로 막 때리고 국경 분쟁하고 더군다나 인도 땅에 쳐들어가서 전쟁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 인도 사이는 굉장히 나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둘러싸고 과연 중국 편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 해군이 미국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제해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필리핀하고 걸핏하면 이렇게 바다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물대포를 쏘는 모습 BBC 기자가 타고 있는데 여기다가 물대포를 막 갈겨버리는 중국의 상황들 이게 그동안 필리핀을 완전히 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원래는 전 대통령 두테르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친중 성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테르테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도 계속해서 이 바다에서 분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 입장에서는 충분히 친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계속해서 괴롭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마르코스 주니어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마르코스가 친중을 할지 친밀할지 중립을 할지 다들 궁금하게 여겼는데 처음에는 중립인 듯 했다가 국경 분쟁 또 바다에서 몇 번 싸우고 나더니 금방 친미 성향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바다로 나가는데 이쪽은 대만으로 막혀 있어. 이쪽은 필리핀으로 막혀 있어. 베트남 이런 나라들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니까 중국 주변에 친중 국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사실 중국은 동맹 하나가 아쉬운 처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1대1로 싸워서는 미국을 이기기에는 중국의 힘이 훨씬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군을 많이 만들어서 미국과 싸웠어야 되는데 왜 시진핑 주석은 늑대 외교, 왜 늑대처럼 물어뜯는 이런 외교를 내세웠던 건지 궁금함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는 네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가난하다가 갑자기 힘을 갖게 됐잖아요. 갑자기 힘을 갖게 되면 자기 힘을 과신하는 성향이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한번 망할 뻔하다 보니까 중국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죠. 야, 이거 미국도 별거 없네.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면 미국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중국한테 착각을 하기에 충분한 계기를 줬던 게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첫 번째 이유보다 저는 두 번째 이유가 진짜 크다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잡았을 때 중국 내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국내의 빈부격차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분명히 사회주의 정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도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크거나 아니면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빈부격차가 큰 걸로 나타납니다. 이건 사회주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1등 국가인 미국하고 빈부격차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심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정도인데 더군다나 여기다가 경기 둔화까지 시작되니까 점점 더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면 가장 좋은 게 바로 전랑 외교였던 거죠. 즉 늑대처럼 다른 주변 국가를 물어뜯는 그런 외교력을 보여주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국뽕 같은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시진핑 주석은 권력을 더 강화하는 수단으로 썼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즉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나 아니면 미중 패권 전쟁의 전략적 판단보다 국내에서의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전랑 외교를 썼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막 힘을 쓰기 시작할 때 그때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징이 뭐였냐? 동맹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유럽연합에 대해서 관세를 폭탄으로 매긴다든가 이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아주 쉽게 시진핑 입장에서는 주변 국가들을 밟을 수 있는 즉 늑대 외교를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훨씬 더 커졌던 겁니다. 근데 문제점은 대통령이 바뀌면서 바이든으로 바뀌고 동맹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이 늑대 외교 전략 전랑 외교 전략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바이든하고 동맹 확보 전략에서 뒤처진 게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내부의 견제 시스템이 사라진 겁니다. 사실은요, 중국은 시진핑 이전에는 집단 지도 체제에 가까웠고요. 그리고 뭐 상하이 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파가 있어서 계파끼리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리커창 총리는 완전히 왕따시켜버리고 자기 혼자 1인 통치 시스템을 구축해버렸거든요. 이게 사실은 중국한테 가장 큰 문제점을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집단 지도체제일 때는 계속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왔는데, 문제는 시진핑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리커창 같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그만 중국이란 나라가 주변 국가한테 강압적인 외교 정책을 쓰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리커창은 글로벌 경제를 통해서 중국 경제를 세계화시키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미국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쓰려 했기 때문에, 만약에 리커창이 실권을 쥐고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만들어졌다면 사실 중국의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리커창은 마지막으로 물러날 때까지 아무런 힘이 없는 총리였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이렇게 지금처럼 국제적으로 고립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시진핑이 처음 전랑 외교를 썼을 때는요, 중국한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았고 다른 나라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여력도 컸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전랑 외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맞받아치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전랑 외교에 당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꾹꾹 참아오다가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예전처럼 힘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든가 이렇게 중국에 대한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는 게 중국한테는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대중국 장벽이 그 어느 때보다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2022년 이후에 부동산 버블이 중국에서 붕괴되기 시작했죠. 이렇게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 정상적인 해법은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부실 부동산을 어떻게든 해소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전략입니다. 이건 한국의 IMF 외환위기 극복, 그리고 일본의 장기 불황에서도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가 왔을 때 과감하게 구조조정했고 그 덕분에 한 2년도 안 돼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찰필 미루면서 결국은 30년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걸 보면서도 결국은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일본의 실패 방법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중국 정치 체계에서 더 이상 유연성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 시진핑 1인 통치 체제에서 실수나 실패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그런 정치 체제로 바뀐 겁니다. 여기다가 시진핑 주석이 자신감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서 구조조정을 못해서 결국은 일본이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지만, 중국은 자기들이 아무리 과잉 생산을 해도 이걸 밀어내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부실 기업을 정리하기는커녕 오히려 보조금을 천문학적으로 밀어줘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게 만드니까 2023년부터 이 과잉 생산한 물건을 세계 여러 나라로 계속해서 밀어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미국, 유럽, 심지어 튀르키예, 브라질까지 다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장벽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중국의 밀어내기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중국은요, 전랑 외교를 통해서 너무 많은 나라와 계속해서 척을 저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군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흔히 브릭스만 남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단 브릭스는 경제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브릭스란 나라들, 브라질 같은 경우에 한국하고 경제 규모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브릭스 국가 중 하나인 러시아도 한국하고 경제 규모가 똑같아요. 이런 정도 나라들로 미국과 서방과 싸울 수 있다?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정작 브릭스가 과연 중국 편이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 관세 장벽을 쌓으려고 하는 나라가 인도, 멕시코, 태국, 브라질, 야, 이 브릭스를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총망라하고 있죠. 그야말로 중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장벽과 싸워야 되는 진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런 중국 입장에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트럼프의 귀환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볼 때 트럼프가 당선되길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경우 예전의 재임 시절처럼 동맹 국가한테 관세를 때리고 유럽하고 척을 지고 혹시라도 나토를 탈퇴해서 그야말로 서방 사회에 균열이 생기면 이 틈을 파고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깔려 있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워낙 트럼프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동맹하고 무역 전쟁을 또 벌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국한테는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트럼프는 원래 푸틴 대통령하고 과거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당선됐을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신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악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푸틴에 대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홀대를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조금이라도 손을 내민다면 러시아는 중국을 언제든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미래의 외교 관계는 결코 예측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인 미국 정상이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겠죠. 왜? 유럽 국가들은 얼마나 이런 외교 정책을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트럼프니까 무슨 일을 할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는 주변 국가들하고 전부 다 척을 진 데다가 심지어 가장 우방이라고 보여지는 러시아도 쉽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를 믿을 수 없으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도 지금처럼 계속 돈독하게 이어질 것이냐, 이렇게 100% 확신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요, 외교적으로 아주 고립된 그런 상태가 됐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한중 FTA 2단계를 추진하자고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를 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중국이 원하는 대로 됐죠. 2024년 5월 26일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결국 중국과 한국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신화통신에도 나왔고, 한중 FTA 2단계 협상 이 연합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사실 전 좀 안타까운 게 유럽이 2022년이나 23년에 중국에 립 서비스를 하고 막대한 물건을 중국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럴 때는 중국에 립서비스 좀 해주면서 물건 좀 팔아먹고, 사실은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물건을 팔아야 될 때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온다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절박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한테 지금 밀어내기를 하려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FTA 2단계를 추진한다, 우리한텐 얻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지금 현재 중국이 전기차를 팔아먹을 곳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관세가 100%니까. 유럽 관세가 최고 48%. 거기다가 튀르키예나 브라질까지도 관세를 때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중국이 전기차를 팔아먹을 수 있는 나라는 기껏해야 우리나라나 동남아시아 정도밖에 없는데, 동남아시아는 전기차 인프라도 없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1인당 GDP가 워낙 낮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조차 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중국의 전기차를 밀어내고 싶어서 그야말로 안달복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당장 중국에서 BYD가 CL이라는 모델, 이게 중국에서 3,900만 원에 팔리는 모델인데요. 이걸 우리나라에 올 하반기에 들여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모델은 BYD의 돌핀일 것 같아요. 이게 중국에서 1,900만 원짜리 모델입니다. 중국 가격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만약에 진짜 중국 가격 그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보조금 지급을 했던 것에 관행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500만 원 보조금을 줄 게 거의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1,400만 원이 된다는 뜻인데 이건 정말 너무 싸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중국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그대로 넘어오면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유럽 시장을 돌파하기는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BYD 돌핀 모델이 중국에서 1,900만 원, 유럽에선 4,100만 원입니다. 온갖 유무형의 장벽들,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중국 차를 비싸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유럽 시장을 쉽게 장악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국은 중국 차에 관세를 물리기는커녕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물론 지금 생각에는 설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차를 사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정도로 가격 차이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차를 사는 사람들이 아예 없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차에 관세를 물리기는커녕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중국차에도 한국차와 똑같이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야말로 글로벌 호구가 될 것이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 늑대 외교, 늑대처럼 물어뜯는 이런 외교를 고집하다가 결국은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다고 하지만 한국한테는 여전히 위협적인 게 우리나라는 중국의 전기차가 진짜 무제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조금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중국한테도 보조금을 똑같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고립됐다고는 하지만 그 미친 생산력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칫해서 그 밀어내기 대상이 우리나라가 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걱정되는 건 중국이 필사적으로 지금 현재 노력하는 게 반도체와 전광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가 중국과는 다른 초격차를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똑같이 초격차를 갖고 있었던 LCG 산업을 중국한테 빼앗겼던 것처럼 중국은 원래 저가의 낮은 기술 수준의 제품부터 대량 생산을 한 다음에 여기서 쌓은 노하우로 첨단 제품을 공격합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전광리, 전기차, 태양광, 리튬 배터리 이런 분야에서 중국의 이런 심각한 도전과 맞서 싸울 준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서방이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리백도 그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이걸 돌파하려고 벌써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만든 이런 아리백 같은 규제 장치가 대한민국한테 더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장치에 대한민국 경제가 말려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성장 가능성을 잃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처럼 중국이 과잉 생산 밀어내기 전략으로 나왔을 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과잉 생산된 물건을 사주는 호구가 되지 않도록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나라는 2022년, 23년에 반중에 깃발을 들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 수출이 막히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국의 제품을 사주는 호구가 되면 결코 안 되겠죠.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